안녕하세요. 자, 선생님들 오늘부터 우리 중등 모의고사가 시작됐습니다. 모의고사는 총 5회가 진행될 거고 6번째는 우리 파이널 총정리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1회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참, 그리고 여기서 우리 2교시 전공 A랑 3교시 전공 B는 작년 기출에 준해서 문항수와 점수 배점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법입니다. 특수교육법 그리고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 언급하고 있는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유형을 2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답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일단은 선생님 해설서 한번 보시면 1쪽에 왼쪽 법 15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거기 보시면 11번째 새로 들어왔죠. 그 밖에 2가지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 만약에 특수교육, 그러니까 법 15조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서 들어온 장애를 쓰세요라고 하면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답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가요, 선정 기준이요. 별표 선정 기준 제10조 관련해서 오른쪽 3번입니다. 맨 위에. 거기서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하위 유형으로 2가지로 분류를 해요. 중도 중복 장애, 시청각 장애. 그래서 지문상에요. 다른 거 언급 없이 2가지 이상의 장애라는 말이 언급이 없으면 장애 유형을 쓰세요라고 하면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답을 써야 되고, 지문상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언급이 되면서 거기에 적절한 유형을 쓰세요라고 하면 그 1쪽 오른쪽에 있는 거, 별표에 있는 거, 중도 중복 장애라든지 시청각 장애 요 유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요. 시행령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장애 일단 밑줄입니다. 밑줄 그으면서 자, 뭐 1호 시각장애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에 따른 장애가 2가지 이상 있는 경우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다시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명시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거 세 번째. 요 세 번째 내용은 선생님, 이 세 번째 내용을 지문을 구성할 때 어디서 근거를 가져왔냐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갖고 왔어요. 선생님 공문까지 넣을 필요 있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지문상에는 공문이 안 들어갈 건데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장애라고 하고 그 하위 유형으로 중도 중복 시청각을 나눈지에 대한 설명이 세 번째 단락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갖고 왔어요. 선생님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 자, 즉 시행령 10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자, 10조에서는 포괄적인 규정을 설명하고 별표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제시한다. 자, 이 중 특히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한 기억이 중도 중복 장애죠. 그리고 니은이 시청각 장애를 별도로 규정해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장. 교육 현장에서 해당 장애를 선정할 때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이 문장은 선생님 외우시는 안 해도 돼요. 마지막 문장은 안 외워도 되는데 눈에만 익혀두십시오. 자, 1번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10조에 근거해서 쓰세요. 15조, 법 15조에 근거해서 혹은 시행령 10조에 근거해서 쓰세요라고 할 때는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쓰는 거고, 이 2가지 이상의 장애라는 용어가 지문에 등장하면서 해당하는 장애 유형을 쓰세요라고 하면 중도 중복 장애를 쓰든지 시청각 장애를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중도 중복 장애 해설서 오른쪽이요. 요것만 살피겠습니다. 자, 중도 중복 장애는 자, 장애를 각각 하나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거기만 밑줄입니다. 중도 중복 장애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중도 중복 장애 조심해야 될 거. 기본 베이스로 까는 장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장애는 두 유형입니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적장애를 깔고 있으면서 시각장애, 지적장애를 깔고 있으면서 청각장애, 조심해야 될 거. 지적장애를 깔고 있으면서 정서행동장애. 정서행동장애는 선생님 베이스 장애가 아니라는 거. 그것만 명심하십시오. 그럼 이거예요. 자폐성 장애를 깔고 있으면서 정서장애, 정서행동장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도중복장애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는, 기본으로 바탕을 깔고 있는 거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요 두 가지 유형까지 좀 봐주셔야 됩니다. 시청각장애는, 자, 시청각장애 개념이 이렇습니다. 시청각장애 및 청각장애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얘를 시청각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뒤에 문제가 제가 출제를 했는데 선생님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총론에서요. 중도 중복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 학교, 얘는 수업 시수 증감 방법이 50%죠.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시청각 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 학교, 얘도 50%예요.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막무가내로 그냥요. 우리가 그냥 통문장으로 그냥 외워. 보통 법이라든지 교육관 통문장을 외우잖아요. 근데 다들 이거는 외웠다고요. 중도중복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50% 내에서 증감한다. 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중도중복장애가 아니라 시청각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시수 감축, 시수 확보 방법이 50%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은 중도중복장애, 니은은 시청각장애가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의 개념은 12차 정의에서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입니다. 자, 요 문제는 꼼꼼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일단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문 안에서도 선생님들한테 좀 공부에 도움이 되려고 지문 구성도 선생님들이 필요한 문장들로만 구성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AAIDD에서 제시한 2021년 12차 정의 체계 중에서 인간 기능성의 개념적 틀과 그에 대한 설명이다. 자, 11차 모델에서 사용한 용어가 12차 모델에서 변경된 이유, 거기 밑줄입니다. 11차 모델에서 사용한 용어가 12차 모델에서 변경된 이유, 얘는 뭐라고 또 물어볼 수 있냐면 11차 정의와 12차 정의의 차이점, 혹은요 12차 정의에서의 강조점, 이렇게 질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자, 이유를 쓰고 여기서 하나 끊어 주십시오. 문제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2차 모델에서 인간 기능성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입니다. 여기 밑줄입니다. 두 개 문제입니다. 자, 흔히들 대부분 지금 노량진에서 돌고 있는 답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차와 12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어의 변경이다. 아니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문장은 책에서 우리 선생님 매뉴얼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2차 매뉴얼에서 11차 모델에서 사용한 용어가 12차 모델에서 변경된 이유 해가지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해서 답 바로 가겠습니다. 지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그에 따른 인간 기능성의 구체적인 성과가 12차 모델에서 더 강조되었다. 자, 요거는 선생님 교과서적인 답이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쓰는 답 중에서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지원의 체계적인 접근, 그리고 인간 기능성에서의 구체적인 성과, 요 두 개의 키워드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원의 체계적인 접근, 인간 기능성에서의 구체적인 성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선생님 서술어는 뭘로 바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 자, 인간 기능성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체계. 개별화된 지원이죠. 자, 요거 이렇게 맥락이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박스 있는 내용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밑에 있는 네모난 박스. 12차 모델은 사용하는 용어에 약간 변화가 보인다. 이 문장 때문에 용어가 변했습니다라고 쓰는데 아니라고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자, 11차 정의에서 사용하던 지원이 12차 정의에서는 지원 체계라는 용어로 변경되었고, 인간 기능성이라는 용어가 인간 기능성의 성과입니다, 선생님. 오타입니다. 성과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요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이 아니라 12차 매뉴얼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론서에도 이 매뉴얼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요 문장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용어가 변했어요가 아니라 지원이 지원 체계로 변했고, 인간 기능성이 인간 기능성의 성과로 그렇게 용어가 변한 이유가 뭐냐? 차이점이 뭐냐? 강조점이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지원의 체계적인 접근과 그에 따른 인간 기능성에서의 구체적인 성과가 12차 모델에서 더 강조되었다.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장 하나입니다. 답은.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통해서 12차 모델에서 더 강조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2차 모델 자체는 11차에서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모델, 그리고 지원 모델,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의 평가, 계획, 실행 과정이 이 세 가지 모델이 하나로 때려 박아 넣어서 통합된 모델이 12차 모델입니다. 11차 매뉴얼은요, 지원 모델을 따로 한참 설명하고, 그리고 평가, 계획, 실행이라는 모델을 한참 설명해요. 근데 12차 모델 매뉴얼에서는 그렇게 나눠서 설명 안 해요. 한꺼번에 묶어서 통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자, 여기 지적 기능성, 적응 행동, 건강, 참여, 맥락, 요 파트는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적장애 그 조작적 정의에서 한 개인은 제한성도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강점도 지니고 있다. 그게 요 5가지 차원을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차원으로 5가지 차원으로 세울 수 있는 모델이 뭐냐면 개인 중심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 차원은 2가지로 이제 일단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개인은 제한도 있지만 강점도 동시에 강점도 지니고 있다. 요 기본 전제 가정 하나와 개인 중심 계획이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제한점과 강점, 그리고 개인 중심 계획에서 계획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걸로 불일치가 생기면 그 불일치 정도에 따른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불일치 정도에 대한 지원을 불일치 정도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평가 도구는 지원 정도 척도, 평가 도구라고 한번 물어볼 겁니다. 평가 도구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 밑에 박스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 지원의 평가라는 게 지원 정도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원 정도 척도에서 3가지. 지원 빈도, 그리고 일일 지원 시간, 그리고 지원 유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우는 게 개별화된 지원 계획. 그러면 그 개별화된 지원 계획을 가지고 개별화된 지원을 지속적으로 쭉 그러한 지원 체계를 쭉 유지하면 개별화된 지원을, 그럼 가운데 지원 체계는요, 지원 정도 척도와 개별화된 지원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지원을 쭉 지속적으로 해주면 뭐가 생긴다? 인간 기능성의 성과가 생긴다. 그 인간 기능성의 성과에 해당되는 게 지적장애 정의의 전제 조건에서, 자, 우리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왼쪽 위에 지적장애 정의를 위한 전제 조건 5가지 가정. 5번째 보시면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이 장기간 제공된다면 지적장애인의 생활기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게 인간기능성의 성과죠. 그리고 그 성과의 내용이 잠시만요. 성과의 내용이 3쪽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개인 성과의 증진, 인간 기능 성과 4가지. 리얼인데 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자, 독립성 및 인간관계 향상, 사회공헌 기회 증진,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활동 참여 증진, 개인적 안녕과 삶의 만족도 향상. 여기서 선생님
하나는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여력이 되면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일 만만한 걸로. 그러면 정리하면요, 다섯 가지 차원 개인 중심 계획, 그러면 가운데 지원 체계, 지원 정도 척도와 개별화된 지원,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면 인간 기능성의 성과는 네 가지. 독립성 및 인간관계 향상, 사회 공헌의 기회 증진,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활동 참여 증진, 개인적 악량과 삶의 만족도 향상.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기본 가정, 지적장애의 기본 가정을 적용을 하면 그 다섯 가지 차원은 이쪽에 동그라미 3번, 이쪽에 동그라미 3번, 위에 동그라미 3번. 한 개인은 제한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강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원체계랑 네모의 그 사이에 간격, 그 지원 정도 척도랑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가정, 제한성을 기술하는 중요한 목적은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쭉 해주면 개별화된 적절한 지원을 장기간 제공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생활기능은 일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얘는 인간기능성의 성과. 이렇게 기본 가정도 선생님 연결해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서에 선생님 쭉 정리해놨습니다. 한 번만 쭉 살펴봐 주시고, 자 그러면 2번 답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원 체계는 개별화된 지원이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참, 하나만 더 선생님 언급하고 갈게요. 우리 그 지적장애 정의의 다섯 가지 전제에서 한 개인은 제한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강점도 갖고 있다. 요거 있죠. 요 표현 행동 표현형 혹시 기억나십니까? 윌리엄스 증후군, 치아객스 증후군, 다운 증후군 이런 거 표현할 때 행동 표현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행동 표현력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 지금 말했던 세 번째 가정이랑 맞물립니다. 왜? 우리가 선생님 윌리엄스, 치아객스, 다운 증후군 얘기할 때 얘들이 이것도 못해요 라고 표현 안 하죠. 물론 못하시면 이것도 잘해요 라고 강점 위주로 표현하죠. 행동 표현형 자체가 설명할 때 그게 이 세 번째 가정이랑 똑같다고요. 같이 이 세 번째 가정이 밑에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행동 표현력에 대한 베이스로. 한 개인은 제한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강점도 있다. 그래서 윌리엄스 정우는 뭐에 강점 보인다? 그 퍼즐 같은 데 강점 보인다. 뭐 아니면 치아객스는 시각적 가지에 강점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 같이 좀 선생님 묶어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선생님들 약간 3번 문제는 저거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중도중복장애와 관련된 총론 내용입니다. 시수, 증감 방법,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방법. 이거 보겠습니다. 자, 아까 15조에서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있는 경우, 자, 이런 학생으로 구성된 중학교 가정의 학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가정의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입니다.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는 중도중복장애랑 시청각장애죠. 그러면 총론에 언급하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랑 맞물리죠. 여기서 선생님 조심해야 될 거는 학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수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미출치 니은의 방법과 니은에 해당되는 교육과정과 대체교육과 내용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밑에 박스를 봤더니 장애 유형은 대부분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으면서 지적장애가 베이스 깔린 거죠. 정서행동장애를 가졌거나 지적장애 플러스 정서행동장애입니다. 아니면 자폐성을 지니면서 자폐성 장애가 베이스 깔렸죠. 우리 아까 중도중복장애 할 때 베이스 깔리는 장애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자폐성 장애를 지니면서 정서행동을 장애를 지냈다. 지적 플러스 정서행동, 자폐 플러스 정서행동. 그런데 그러한 장애는 각각 하나 이상, 그러니까 두 개가 엮였죠. 그러면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이다. 얘는 중도중복장애에 대한 해설이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러한 학생이 설치된 학급 설치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한 개 학급에는 1인 이상 3인 이하로 배치한다. 자, 원래 중학교 학급요. 특수학교의 학급이든 특수학급이든 중학교 한 개 학급의 설치 기준은 1인 이상 6인 이하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도 중복 장애 혹은 시청각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순회 교육인 경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거기 이 하향 2분의 1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이 중도 중복 장애 혹은 시청각 장애 혹은 순회 교육인 경우에는 한 개 학급의 기준은 1인 이상 3인 이하죠. 그래서 요거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1인 이상 3인 이하.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요 조항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급의 총론에 근거해서 시수를 증감하는 방법은 해설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설서 5쪽 보십시오. 5쪽.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얘는 시수 증감하는 방법이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증감된 시수를 편성할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다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이렇게 교육과정이 편성한 후 그러면 그 편성한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 운영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5쪽에 있는 이 내용을 통으로 암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앞에서 뭔가 단서를 달아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5쪽이요. 왼쪽 맨 위에 중도중복장애 학급으로 구성된 특수학교는 교과학급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어디다 편성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한다. 자, 왜 창의적 체험활동에다 편성하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큰 기둥이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 두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교과군별로 50% 범위 내에서 빼왔다 그랬잖아. 그러면요, 중학교 기준으로 자, 진로와 직업을 하기 위해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 뭔가를 지도하기 위해서 국어에서 빼오고 사회에서 빼오고 수학에서 빼오고 진로와 직업에서 빼오고 이게 빼왔잖아요. 그럼 이 빼온 거를 다시 그 어떤 특정한 교과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왜 골고루 빼왔는데.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남아있는 건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거기다가 편성한다는 거죠. 자, 교육과정은 편성했으면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될 교과서. 그 교과서의 내용이 관련 생활 영역으로 편성 운영한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선생님들 자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쪽에 문제를 내긴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 감축을 할 경우 해당 교과 그러니까 뺏긴 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업을 운영합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세요라고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도 선생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교과간 재구성. 그러니까 국어와 사회를 주제를 통해서 묶어서 하는 교과. 주제를 가지고 교과 간의 재구성. 이거 주제 중심이었으면 큰일 납니다. 교과 간 재구성. 아니면 그 하나의 교과 안에서 국어 교과 안에서 단원들을 만약에 국어 교과가 10개 단원이서 칩시다. 이 10개 단원을 만약에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 1년은 34주고 한 학기는 17주라 그랬죠. 그러면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이니까 17 곱하기 2 34주를 해야 될 수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50% 뺏겠다 칩시다. 17시간을 뺏겠다 쳐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17시간 갖고 이 34시간의 수업을 끝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단원이 17개라고 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국어가. 그러면 한 개 단원 가지고 일주일에 2번 수업해야 되는 거를 한 개 단원으로 한 번밖에 수업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해도 반밖에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진도 나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단원들을 싹 묶어버려야 되겠죠. 그게 교과내.
교과의 재구성. 그래서 재구성 방법은 나중에 문제가 뒤에 나와 있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만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문항에서는 이 3번 문항 가지고는 자, 첫 번째 잡아야 될 거 중도 중복 장애, 그리고 시청각 장애, 순회 교육. 순회 학급 아니에요. 순회 교육이요. 얘들은 교육과정 감축 시수 확보 방법,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한다. 그래서 어느 교육과정에다가 편성 운영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운영한다. 그리고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한 거 가지고 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관련 생활기능 영역으로 편성한다. 편성 운영한다. 이렇게 잡고 또 하나 더. 자, 그럼 이 친구들의 학급, 한 개 학급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인 이상 3인 이하. 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뭐냐면, 그러면 감축당한 교과는 어떻게 한다? 교육과정 재구성한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할 겁니까? 교과간 재구성한다.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국어와 사회교과를 묶어서 재구성하는 교과간 재구성한다. 그렇게까지 연결해서 선생님 확장시켜 놓으면 요 파트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 나와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장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지문. 자요. 선생님들이 키워드를 중도 중복장애다 잡고 있으면 이런 실수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중도 중복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은 어떻게 시수를 확보한다? 기본교육과정이잖아요. 특수학급이니까 기본교육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30%라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중도 중복장애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입니다. 특수학교에다 키워드 잡아야 돼요. 특수학교 50%. 중도 중복장애 학생으로 구성된 특수학급은 기본적으로 기본교육과정이잖아. 그래서 30%. 요것만 좀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 선생님들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행동 연세에서는 단계라는 표현을 쓸 거고 행동 형성은 단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접근 아니면 순서 이런 표현들을 쓸 거다. 단계는 계단이기 때문에 행동 연세에서만 쓰는 용어다. 그런데요. 자, 이 지문은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책 강론서에 나와 있는 지문을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가 편집만 한 겁니다. 문제로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요. 선생님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들 몇 개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형성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키워드까지 같이 갑니다. 자, 문제. 자, 이분 척추로 걷지 못하는 지적장애 아동에게 새로운 행동 학습을 위한 행동 관리 기법을 적용한다. 자, 거기 새로운 행동 학습을 위한 행동 관리 기법. 밑줄. 새로운 행동 학습을 위한 행동 관리 기법. 자요. 선생님들이 배우시고 저도 배웠던 것 중에서 행동 수정에 관련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모델링. 둘, 행동 연세. 셋, 행동 형성. 이 3개밖에 없어요.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거는 이 3개가 다예요. 자, 모델링은 당연히 관찰학습을 갈 거고, 행동 연세는 가제 분석 들어올 거고, 행동 형성은 시작 행동, 중간 행동, 목표 행동이라는 말 나오고, 그리고 차별 강화라는 단어가 들어올 거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기법은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하고, 거기 밑줄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반응에 대해서는 강화를 주지 않는다. 거기 밑줄. 2가지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하고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 강화를 주지 않는다. 미리 정해놓은 기준은 목표 행동이죠. 목표 행동에 가까운 행동은 강화를 하고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되는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제공하고 이 말이나 목표 행동에 가까운 행동은 강화를 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충족시키지 않은 반응의 동그라미입니다. 반응에 대해서는 강화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행동 연세는 자극과 반응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행동 연세는 단위 행동, 앞에 단위 행동은 뒤에 단위 행동의 자극이면서 뒤에 단위 행동은 반응이라고 그랬죠. 자극과 반응의 연속이라고 했겠죠. 그러면 봐요. 자극에 따라서 반응이 변하는 게
행동연세죠. 자극이 변하면서. 행동연세는 자극이 변하잖아요. 자극이 변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잖아. 근데 여기 보듯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는 가능 주지 않는다. 행동 형성은 반응이 변하는 거예요. 목표 행동에 근접한 반응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차별 강화를 얘기하는 거고 행동 형성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 연세는 자극이 변함에 따라서 반응이 바뀌는 거고 행동 형성은 자극과 상관없이 반응만 계속 변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하던 지도 전략과 이 지도 전략과 그리고 촉진의 용암이 갖는 공통점을 쓰세요.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선생님들이 헷갈리고 이 표현 썼습니다. 표적 행동의 정의라는 표현. 자, 원래 이것도 빼려고 그랬어요. 빼고 잡아달라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지문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근데 이걸 넣었습니다. 혼란스러울까봐. 왜냐하면 내가 밑에다가 생긴 단계까지 넣었기 때문에. 단계도 제가 넣은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먼저요. 행동 형성에서 항상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행동 형성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표적 행동의 정의죠. 두 번째 하는 게 시작 행동의 정의죠.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 시작 행동의 조작적 정의,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표적 행동 지도 방법은 6단계를 연속적으로 접근한다. 접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계라고 구분했지만 이건 단계가 아니고 접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강화물은 음료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에서 최종 표적 행동, 목표는 양쪽 평행봉을 잡고 혼자서 10걸음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봤더니 단계라고 쪼개놓은 게 손으로 평행봉 잡은 다음에 평행봉에서 선 다음에 1걸음 걷는다, 3걸음 걷는다, 5걸음 걷는다, 10걸음 걷는다. 자, 이거나 1걸음 걷는다, 2걸음 걷는다, 3걸음 걷는다 해서 10걸음 가는 거나 아니면 1걸음 걷는다, 10걸음 가는 거나.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단계가 3걸음을 걸어야지만 5걸음을 걸을 수 있냐고요. 여기 제시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예요. 2단계를 지우든 4단계를 지우든 4, 5단계를 지우든 아이고야 10걸음인데 이것도 오타입니다. 6단계 10걸음입니다. 앞에 단계가 뒤에 단계 거에 아무리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상관없잖아요. 막말로 1단계 평행봉을 잡는다. 2단계 평행에서 선다. 3단계 10걸음을 걷는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동연세는 행동연세의 행동연세의 각 단계는 단위 행동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라만도 가리든지 지우면 그 다음 단계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동 형성은 이거는 단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순서의 개념도 그냥 순서의 개념이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고 목표 행동에 가까운 행동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단계를 지우고 없애더라도 행동 형성은 이루어진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관리 기법은 답안지 좀 고쳐주십시오. 행동 형성입니다. 행동관리 기법은 행동 형성이고, 자, 이 행동 형성이 촉진의 용암과의 공통점은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한다가 공통점입니다. 행동이 점진적으로 변한다. 자, 그러면 공통점도 알았으면 우리 차이점도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6쪽이에요. 6쪽의 왼쪽 행동 형성과 용암. 공통점은 행동의 점진적인 변화. 차이점은 행동 형성은 자극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변합니다. 왜? 목표 행동에 근접한 행동만 강화를 하니까 반응만 존재합니다. 근데 촉진의 용암은요. 촉진의 용암. 촉진은 자극이잖아요. 그죠? 촉진의 용암은 촉진 자체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자극이 사라지는 거죠. 자극이 변하는 거죠. 반응은 그대로고. 그렇게 선생님 차이점. 행동 형성은 선행 자극은 변하지 않고 학생의 반응이 점차적으로 변한다. 촉진의 용암은 6쪽 오른쪽 맨 위에 3번. 자, 행동 자체는 변하지 않고 오로지 선행 자극만 변한다. 요 공통점 차이점 같이 좀 묶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행동 형성의 키워드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행동 형성, 반응이 존재할 겁니다. 먼저, 목표 행동에, 표적 행동, 목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시다. 자, 시작 행동, 중간 행동, 목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행동 형성의 절차는 표적 행동, 목표 행동을 조작적 정의한다. 시작 행동, 조작적 정의한다. 그 다음에 뭐가 설정이 되겠죠. 그리고 행동 형성에서는 가제 분석이 아니라 차별 강화를 한다. 어떻게? 목표 행동과 가까운 행동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강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서 그렇지 않은 행동을 어떻게 한다? 소거시킨다. 까지 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행동 형성에서의 차별 강화와 그리고 저거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 수정 기법에서의 차별 강화 이 두 가지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동 형성과 용암의 공통점, 행동의 점진적 변화. 차이점, 행동 형성은 학생의 반응, 선행 자극은 반응하지 않고 학생의 반응은 점차 변한다. 촉진의 용암, 수행하는 행동 자체는 변하지 않고 선행 자극만 변한다. 거기까지는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자, 장애 유형별 학생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다 서술해라. 자, 가는 망막세수 변성이고 나는 인공호흡 수술을 위한 청각적 평가입니다. 자, 먼저 망막세수 변성. 망막세수 변성은 나중에는 실명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망막세수 변성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망막세수 변성 말기에 실명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명 전에 점자 교육까지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작성 방법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가에 학생에게 필요한 확장된 핵심 교육 과정에서 보행 훈련과 관련된 개념 두 가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망막세수 변성 아이들이 보행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보행 훈련은 시각장애 관점에서는 확정된 핵심 교육 과정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시각장애 관점에서는. 자, 그리고 보행 훈련과 관련된 개념은 두 가지밖에 없죠. 방향 정의와 이이동. 그 개념 두 가지만 쓰면 되죠. 방향 정의와 이이동. 보행 훈련의 개념이니까. 자, 하나만 더 선생님 물어볼게요. 자, 교육과정 관점, 시각장애의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보행 훈련은 답이 확장된 핵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얘가 그냥요, 우리 저걸로 들어오면 그냥 총론에서 총론요, 우리 기본교육과정 총론, 그러니까 2015 개정 특수교육과정 총론에서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장애와 특성과 유형에 따라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디다 편성해라? 교육과정을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해라.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법과 관련해서 법과 관련해서 이 보행훈련은 28조 법 28조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선생님 없는데 이 내용 없는데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요 1항에서 9항까지 총 9개 항목이에요. 근데 8개 항목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막 이렇게 있어요. 차려 지원, 뭐 통학 지원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9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이거 외에 8개 외에 필요한 거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거 8개 외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죠. 그죠? 그래서 얘도 선생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고 얘가 교육과정 관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편성할 수 있다는 거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요. 인공호흡 수술을 위한 청각적 평가. 자, 이 부분은 책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호흡 수술을 위한 청각적 평가라고 해가지고 따로 파트가 정리된 자료를 찾았어요. 제가 잘 안 읽었던 책입니다. 좀 어렵게 구성된 책이거든요. 번역본이라서 읽어도 저도 가끔마다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살짝 밀어놓은 건데 그 파트에 수능 청력검사, 어음 청력검사, 그리고 임피던스하고 두 가지 청력검사가 나와 있어요. 인공호흡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청력검사. 자, 그러면 하나씩 따져봐요. 수능 청력검사.
자, 70에서 90데시벨로 대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수능 청력 검사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볍게 봐주시고 어음 청력 검사, 어음 이해도가 50% 이하일 때, 일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공호흡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한답니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 검사는 전음성 난청 동반 여부, 요거는 이해가죠. 임피던스 검사.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나는 유모세포를 체크하고 하나는 청신경 이상을 체크하네. 그럼 유모세포 체크하는 거는요. 이음양 방사 검사. 청신경 체크하는 거는 뇌관 유발 반응 검사. 그냥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상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음양 뇌관 유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두 가지 더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요. 자, 여기서 인공호흡 수술을 위한 청각적 평가에서 말하는 여기서의 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일종의 후미로성 난청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후미로성 난청인지 아닌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만, 한 개만 더. 뭘 잡냐면, 자, 인공호흡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전극을 심었어요. 그리고 전극을 통해서 청각적 전기 자극을 줘서 청신경을 자극해서 계속 이게 청력을 넓혀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청력을 넓혀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작업이 매핑이라는 작업을 하죠. 그죠? T레벨, C레벨 가지고, T레벨, C레벨로 역동범위 잡아서, 처음에는 역동범위가 좁지만 점점 청동 훈련을 통해서 역동범위를 넓혀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C레벨, T레벨을 잡아서 역동범위를 갖다가 계속 넓혀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잡혀. 그러니까 매핑이 제대로 안 잡혀. 매핑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얘기는 전기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매핑이 제대로 안 잡힐 때 할 수 있는 검사는 전기 자극과 관련된 거는 선생님 뇌관 유발 반응 검사밖에 없잖아요. 매핑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얘기는 청신경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청신경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뇌관 유발 반응 검사로 다 묶어버려도 되겠다. 유모세포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다 이음양 방사 검사로 묶어버리면 되겠다. 그렇게 좀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해설서 8쪽에 보면 후미로성 난청 언급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매핑과 관련해서도 한 두어 줄 선생님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핑이 잘 안 되면 매핑에 어려움을 보인다. 뇌관 유발 반응 검사 그렇게까지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정밀 교수. 자, 이 6번은 선생님 밑에 이게 표가 안 보여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촘촘하게 빡시다 싶으면 돼요. 그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구성한 이 문장은,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최신 특수교육학이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거 있어요. 총론, 그러니까 모든 장애를 다 묶는 거. 선생님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정밀 교수에 관련된 문장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책에 있는 강론수 있는 지문 내용을 그대로 긁어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정밀 교수 가지고는 선생님들 누가 무슨 문제를 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익숙한 문장들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갖고 있는 정밀 교수에 관한 설명들은 우리랑 좀 익숙하지 않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뜯어보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자, 직접 매일 측정이 키워드예요. 매일 측정하는 거는 특정 기술을 배울 때마다 학생의 수행 측정치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자, 매일 어떠한 기술, 어떠한 학습에 대해서 학생의 수행 수준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학생의 수행 수준, 학생의 진전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걸 측정한대.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배운 특수교육 중에서, 특수교육의 모든 것 중에서 매일매일 하는 거 없어요. 매일매일 하기 어려워요. 물론 단일 대상 연구에서 중단기초선 설계 하겠지. 근데 그거 한 학기 내내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매일 뭔가 학생의 수행 정도를 측정해서 데이터화 한다 그러면 정밀 교수라고 일단 잡아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자, 그렇게 매일 측정을 하게 되면 자,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교사가 그 측정 데이터를 보면 학생의 수행이 변하거나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업 방법, 중재 방법 혹은 학습 목표를 수정할 수 있겠죠. 맞나요? 학생이 누적된 데이터 진전도를 봐서 애가 뭔가 계속 상승복수를 그려. 그러면 중재가 잘 되고 있구나. 학습이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교수 학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애가 수행 정도, 진전도 정도가 낮든지 아니면 툭툭툭툭 떨어져.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아니면 학습 목표가 잘못 설정되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근데 이런 수행을 변화를 나타나는 것을 표준 속진 차트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표준 속진 차트라는 말 기억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저쨌거나 선생님 표준 차트예요. 차트에만 선생님들 신경 쓰시면 돼요. 이 차트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럼 이 기록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이 기록하는 모니터링 방법은, 그리고 특징은, 첫 번째 방법은 정밀 교수죠. 두 번째는 학생의 진전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정 수준의 교육적 향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괜찮은 답이고요. 그리고 학생의 진전도 측면만 아니라 교사 관점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교수 학습에 대한, 그죠?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학습 목표도 수정이 가능하겠죠. 잘못된다면. 그죠? 그렇게 학생 관점, 교사 관점에서 선생님 각각 한 번씩 좀 측정해 주시기,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활용론입니다. 의문론의 핵심은요,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을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소리, 자음과 모음. 그리고 형태론, 단어의 견합, 이런 데다가 의미 두지 마시고요. 기본 단위입니다. 그냥 형태수는 기본 단위가 키워두고, 구문론은 문장입니다. 문장으로 배열하는 겁니다. 의미론은 단어의 의미, 단어의 뜻입니다. 활용론은 언어의 사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 8쪽, 우리 해설서 8쪽에 언어의 요소, 언어의 구성 요소, 언어학적 영역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언어의 요소는 언어적 요소, 준언어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준언어적 요소, 반언어적 요소는 수어에서는 비수지 신호입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는 형태, 내용, 사용입니다. 하위 영역 혹은 하위 체계, 언어학적 영역은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활용론입니다. 요 틀, 구조 반드시 선생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우리 청각에서 구어지도요. 구어지도 들어가면 독화지도에서 독화가 어렵기 때문에 말소리의 낮은 가시도와 동구형 이어모의 이 문제로 인해서 입 모양을 제대로 구별 못 하잖아요. 독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방법이 큐드 스피치입니다. 큐드 스피치. 자, 근데 이 큐드 스피치는 준언어적 요소도 아니에요. 비언어적 요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전혀 속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수어에서 비수지 신호는 준언어적 요소에 속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7번의 개념은 적극적 반응 경향성, 학습된 무기력, 행동 표현력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행동 표현력에 따라서 가는 윌리엄스 증후군, 그리고 나는 다운 증후군입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자, 일단 현수라는 친구 윌리엄스 증후군입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제를 완성하는 것에 대한 강한 동기는 있지만 혼자서 과제 수행이 어려워서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거기 밑줄,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동기적 특성이 뭐다? 적극적 반응 경향성입니다. 해설서 보십시오. 9쪽. 적극적 반응 경향성.
자, 사회적 강화로 형성된 반응성으로 도움을 주는 성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강화에 대한 기대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 어른이요, 어른. 선생님, 부모, 주변 어른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거. 적극적 반응 경향성. 그렇게만 잡아주십시오. 자, 근데 이 적극적 반응 경향성이요. 선생님, 윌리엄스 증후군하고 연결됩니다. 자, 윌리엄스 증후군 선생님 특징이 저거잖아요. 마음 이론이 저거잖아요. 그리고 걔들 저거 잠깐만요. 윌리엄 증후군 11쪽에 왼쪽 윌리엄 증후군 동그라미 2번 보면 마음의 이론 측면에서 강점이지만 이 친구들은 사회적 지능이 낮아서 동그라미 니은 손상된 사회적 지능 혹은 사회적 지능에 결여됐죠. 11쪽에 윌리엄스 증후군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니은. 그래서 선생님 요 윌리엄스 증후군이 갖고 있는 성향이랑 심리적 특성, 동기적 특성이랑 연결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얘가 가장 적절하더라고요. 적극적 반응 경향성. 그래서 문제를 같이 엮었습니다. 충분히 엮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약간 일단 제 지문은 약간 좀 빈약하지만 교수님들이 얼마나 언제든지 출제를 하고 내고 싶으신다면 지문을 좀 더 보강해서 충분히 윌리엄스 증후군 적극적 반응 경향성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묶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음미. 자,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시도를 하지 않는다가 선생님 키워드입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 시도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를 줘도 얘 가은이가 아니고 음미인데 두 번째 줄에 가은이가 아니고 음미입니다. 시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쉬운 문제를 줘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념은 과거 누적된 실패의 경험을 인한 것이다. 이 음미의 특성은 학습된 무기력이죠. 그죠? 자, 근데 작성 방법이 뭐라고 작성이 됐냐면 학습된 무기력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음미의 심리적 특성, 심리적 동기적 특성을 근거로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동기 유발 전략입니다. 밑줄입니다. 동기 유발 전략.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용어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친구들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방법, 수업 방법 혹은 접근 방법 아니면 지도 방법 이렇게는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아동의 동기 유발 전략. 학습된 무기력을 가진 학생들의 동기 유발 전략. 우리가 알고 있는 답 똑같아요. 쉬운 과제, 완성할 수 있는 과제, 성취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일단 답 보겠습니다. 동기 유발 전략. 쉬운 과제를 제시해서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쉽고 간단한 과제를 통해서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감당할 수 있는 과제를 줘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면 학습된 무기력이 등장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쉬운 과제, 뭐 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걸 준다. 거기서 끝낸다? 아니다. 어떻게 간다? 그러니까 쉬운 과제를 준다. 할 수 있는 과제를 준다 하면 답이 아니라고요. 학습된 무기력은 그냥 답이 하나입니다. 쉬운 과제를 줘서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 만족감을 맛보게 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요. 학습된 무기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든 동기 유발이라고 물어보든 학습 전략으로 물어보든 선생님이 중재 방법이라고 물어보든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것만 같이 좀 정리해서 기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행동 표현형은 잠재적인 장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분류하고 지원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다. 잠재적인 장점과 약점을 확인한다. 요 부분이요. 한 개인은 제한성도 있지만 강점도 가지고 있다. 그거랑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표현형으로 지적 장애를 분류하는 가장 철학적 개념이요. 밑바닥이 뭐냐면 한 개인은 제한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강점도 갖고 있다. 이게 행동 표현형 자체의 바닥에 깔고 있는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신념과 철학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 측면에서 강점 보이지만 손상된 사회적 지능 혹은 사회적 지능결을 보이는 행동 표현형과 손상된 포만감으로 인해 이상식 효과, 비만 행동을 보이는 표현형을 각각 쓰시오. 손상된 사회적 지능은 윌리엄스 증후군, 손상된 포만감은 프리드 윌리 증후군입니다. 사실은 원래 이 문제는 저걸로 엮으려고 그랬어요. 동시 처리 과제와 순차 처리 과제로 문제를 엮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넘쳐버릴 것 같아요. 문항수도 넘치고 질문도 넘치고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2회나 3회나 4회는 언제든지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동시 처리 과제, 순차 처리 과제. 선생님들 미리 예상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9쪽에 보시면 자, 동기적 특성, 심리적 특성. 이게 원래 저희가 선생님들 배울 때 지적장애 아동의 파트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적장애 파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장애인의 파트라고 보십시오. 심리적, 동기적. 적극적 반응 경향성, 부정적 반응 경향성, 낮은 성공 기대감, 외부 지향성, 효과성 동기, 그리고 외적 통제 소재,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은 한 장 넘겨서 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박스 출제 예상 및 응용해서 외부 지향성과 자기 결정력 연결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만 보시면 선생님 금방 감이 잘 필 겁니다. 자, 그리고 행동 표현형에 대해서 1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동그라미 2번 임상적 접근에서 행동 표현형. 행동 표현형은 임상적 접근입니다. 자, 행동 표현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한 개인은 제한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강점도 갖고 있다. 요 말 꼭 선생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체, 프리디 이렇게 구별한 건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쭉 봐주시고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8번 들어가겠습니다.